어찌 보면 의지력이라는 것은 회복의 도구가 아니라 회복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지기입니다. 도박 중독 문제로 상담을 받으시는 내담자분들이 초기에 많이 하시는 주장이 있습니다. 결국 내 의지가 중요한 것 아닌가요? 도박은 결국 내 의지에 달린 것 아닙니까? 이런 주장인데요. 질문의 형식을 빌어서 하시는 일종의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주장의 핵심은 결국 도박을 끊는 것이 나 자신과의 싸움이다. 도박을 끊고 회복함에 있어서 외부의 도움은 필요 없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도박 중독과 관련된 정보나 자료를 찾아보신 분들이라면 도박을 끊는 것은 의지의 문제가 아니다. 또는 의지만으로는 도박 중독에서 회복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오늘은 왜 개인의 의지로 도박을 끊을 수 없는지 그 이유를 심리학과 뇌과학적 근거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의지라는 단어, 이 단어의 개념을 살펴볼 텐데요. 의지란 생각을 행동으로 전환하고 그 행동을 유지하는 능력으로 정의되곤 합니다. 두 가지 핵심이 있죠. 첫 번째는 결단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선택 가능한 다양한 대안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행동을 시작하는 힘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지속성입니다. 외부의 유혹이나 피로감을 이겨내고 그 행동을 끝까지 유지하는 힘이다. 이렇게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즉, 결단과 지속성, 그것이 의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도박 중독의 상태에서 도박을 중단하려면 중단하겠다고 결단을 하고요. 어떤 유혹과 피로감이 있어도 그 중단 상태를 끝까지 유지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에서 당연히 의지가 중요하게 보이죠. 그런데 왜 도대체 도박 끊는 게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인지 의아하실 겁니다. 그럼 몇 가지 더 살펴보시면 이해가 되실 텐데요. 의지라는 단어는 우리의 정신적 기능 혹은 뇌의 특정 기능을 표현한 용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심리학이나 뇌과학적 측면에서 이 의지는 뇌의 어떤 기능을 의미하는 것인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의지라는 단어의 의미에 부합하는 뇌의 기능은 집행 기능이라고 할 수 있어요. 뇌의 사령관 역할을 하는 기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목표를 설정하고 계획을 수립하고 충동을 억제하고 주의 집중하는 그런 기능들을 의미합니다. 주로 뇌에서 전전두엽이 이 기능을 담당하고요. 우리가 의지력이 강하다라고 말할 때 뇌과학적 측면에서 보자면 이 집행 기능이 뛰어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의미에서는 전전두엽의 기능이 잘 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심리학적 측면에서 보자면요. 의지력이 강하다는 것은 자기 조절 능력이나 자기 통제 능력이 강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즉각적인 만족을 포기하기 위해 자신의 감정과 행동을 제어하는 능력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다이어트를 한번 상상해 보시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체중 감량을 위해서 음식이라는 즉각적인 만족을 포기하는 것이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자신의 감정과 충동을 제어해야 되죠. 의지가 필요한 정신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또 다른 개념은요. 의욕과 동기라고 할 수 있는데요. 단순히 뭘 바라는 것과는 조금 다르고요. 행동을 시작하게 만드는 뇌의 활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뇌의 도파민 보성 회로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 결단을 하고 이 상태를 유지하려면 의욕과 동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이런 의욕과 동기라는 것이 뇌 안에서는 도파민 보상 회로에 의해서 작동하는 겁니다. 의지가 발휘되고 어떤 행동을 생성하고 유지하려면 이 보상 회로가 이상 없이 안정적으로 작동해야 되는 거죠. 중독 문제가 있는 분들이 의지력을 발휘해서 도박을 중단하려고 한다면 위에서 언급한 세 가지 뇌의 기능이 매우 잘 작동을 해야 됩니다. 전전두엽의 집행 기능이 잘 작동되어서 자기 조절과 통제를 할 수 있어야 되고요. 이 보상 회로가 또 안정적으로 작동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의 정의도 살펴봤고요.
그리고 뇌과학적 심리학적 측면에서도 의지의 개념과 작동 원리를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왜 개인의 의지력으로 도박을 끊을 수 없는 것인지 그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의지력 자체가 뇌의 기능인데 중독은 바로 그 기능을 수행해야 할 뇌 기능이 손상되는 질병이기 때문입니다.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다고 가정해보세요.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서 걷고 뛰라고 할 수 있나요? 뼈가 부서지면 몸의 무게를 지탱할 수 없고 그것을 감싸고 있는 근육도 손상되어서 운동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도박 중독이란 의지력을 발휘하는 뇌의 기능이 손상된 상태인데 의지력으로 도박을 끊겠다는 것 자체가 성립이 안 된다는 의미예요. 첫 번째로 도박 중독 상태일 때 우리 뇌의 전전두엽의 기능이 많이 손상됩니다. 앞서 뇌에서 전전두엽이 집행기능, 사령관의 기능을 담당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전전두엽의 기능이 손상되면서 이러한 집행기능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정상적인 뇌의 상태일 때는 이성을 담당하는 전전두엽이 감정이나 충동에 반응하는 변연계를 어느 정도 통제를 잘 합니다. 하지만 중독 상태가 지속되면요, 전전두엽의 회백질의 부피가 줄어들거나 위축되거든요. 이에 따라서 사령관으로서 의지력을 발휘해야 할 전전두엽이 힘을 잃은 상태가 됩니다. 도박을 더 이상 안 하고 싶은 마음은 있을 수 있지만 이를 실천할 수 있는 하드웨어가 물리적으로 손상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결단하고 지속할 수 없는 것입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난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질주를 하는데 질주는 할 수 있지만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두 번째로요, 중독 상태일 때 우리 뇌의 보상 회로에 변형이 일어납니다. 의지는요, 단순히 이를 악 물고 깡으로 버티는 게 아니거든요. 기대감이라는 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이 기대감이라는 것이 바로 도파민 분비와 연관이 깊은데요. 도파민은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특정 행동을 계속하게 만드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우리는 그저 참고 견딘다고 생각하지만 뇌 속에서 사실 도파민이란 보상이 있어서 참고 견딜 수 있는 것이고 또 어떤 행동을 반복할 수 있는 겁니다. 의지라는 것은요, 사실 따지고 보면 보상에 대한 확신이 있을 때 강력해지는 겁니다. 도박 중독을 도파민 하이제킹, 즉 도파민 납치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요. 도박을 할 때 일상에서 얻을 수 있는 보상보다 몇십 배 강력한 도파민을 일시에 쏟아내거든요. 그래서 뇌가 착각에 빠지게 되는데요. 도박이 물이나 밥보다 생존에 더 필수적이고 중요한 것이라고 착각하게 되는 겁니다. 그 결과 전전두엽을 통해 이성이 개입하기도 전에 보다 원초적인 차원에서 야, 이건 생존 문제야, 당장 해야 돼 라고 강력하게 우리에게 명령을 내린다고 볼 수 있어요. 이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수준의 그런 유혹이 아니라 굶주린 사람이 먹을 것을 보면 무조건 막 가서 먹게 되는 그런 생물학적인 갈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우리 자신은 그것을 그 정도 수준으로 의식하지는 못해요. 하지만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영역에 속한 뇌의 변연계와 편도체에서 이런 반응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렇게 변연계와 편도체에서 감정과 충동이 폭주하는 엔진처럼 작동을 하는데 전전두엽의 브레이크가 고장이 나니까 이거를 멈출 수가 없는 거죠. 또 중독 상태일 때 우리의 뇌는 의지력을 발휘할 만한 자원이 없는 상태, 자원이 고갈된 상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들은요, 가끔 오는 유혹을 한두 번 참으면 됩니다. 그런데 중독 상태의 뇌는 도박을 계속 하는 것이 정상인 상태로 인식이 되고 세팅이 되어 있거든요. 때문에 도박을 하지 않는 상태가 매우 불편하고 이상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우리 뇌의 에너지는 매우 제한적이고요. 그 에너지조차 무한정으로 의지력을 발휘하는 데 사용할 수는 없어요. 중독자의 뇌는 그 에너지마저 매우 극소량만 남아있는 상태고요. 때문에 도박의 유혹과 싸운다는 것 자체가 이미 불공정한 싸움인 겁니다. 싸움 자체가 성립이 되지 않는 상태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네 번째로 특정 행동을 반복하면요, 그 행동은 의식의 영역에서 무의식의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즉 습관화되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다른 말로는 자동화되었다고도 볼 수 있어요. 도박 중독 상태일 때 도박이라는 행동은 이미 자동화된 습관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의식의 영역에서 의지를 가지고 이를 절제시키기엔 이미 도박이 너무 익숙하고 안 하면 오히려 어색하고 불편한 지경에 이르게 된 겁니다. 왜 의지만으로 도박을 끊을 수 없는가? 그 의지를 담당하는 뇌의 부위가 손상되어 의지력을 발휘하는 기능들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 점을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다시는 하지 말아야지 라고 마음을 먹는 것이야 가능하지만
이를 실제 실행에 옮길 능력이나 이 안 하는 상태를 지속하게 할 뇌의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 바로 이 상태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렇다면 의지력 없이, 그리고 이런 의지를 발휘할 뇌의 기능이 이렇게 손상된 상태에서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도박 중독 회복에 있어서 의지는 필요가 없는 걸까요? 그건 아닙니다. 의지는 필요합니다. 다만 의지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다.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잘 작동되지 않는 의지력을 너무 믿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의지를 발휘할 뇌의 기능이 손상되어 있는 상태에서 그 의지만 믿고 간다는 것은 또 하나의 배팅과 같은 겁니다. 때문에 도박 중독에서 회복하는 데 있어서는요, 의지력보다 더 중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환경 설계입니다. 내 빈약한 의지를 시험하지 않도록 도박을 물리적으로 차단을 해야 됩니다. 도박에 대한 접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막는 것이 환경 설계의 핵심입니다. 보통 도박 사이트 탈퇴 정도를 생각하시는데요. 이 정도는 효과가 너무 미미합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설계하는 것이 필요한데요. 첫 번째는 금융거래를 제한을 해야 됩니다. 가족 중 한 명의 공인인증서도 맡기고요. 신분증까지 맡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만 사용하는 거죠. 물론 불편하죠. 근데 그 불편함을 감당하시는 게 이 회복에 도움이 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요, 스마트폰 사용을 엄격하게 제한해야 되거든요. 투지폰으로 바꾸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는데, 요즘 자녀의 스마트폰 사용을 부모가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앱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류의 앱을 활용해서 다른 가족 구성원으로 하여금 나의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게 하는 거예요. 특정 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하거나 혹은 그 앱에 대한 시간 제한을 걸어둘 수가 있고요. 또 새롭게 앱을 설치하려고 하면 해당 가족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절차들이 있습니다.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원천적으로 도박에 접근할 수 있는 가능성을 현저하게 줄이는 게 중요합니다. 두 번째는요, 치료기관을 이용하시라는 겁니다. 약물 치료를 통해 의학적인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고요. 망가진 도파민의 균형을 맞추고 충동을 줄여주기 위해 의학적인, 약물적인 도움을 받는 게 필요합니다. 또 심리 상담을 받는 것도 도움이 되거든요. 여러 치료 기법 중에 인지행동 치료는 손상된 전전두엽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다양한 질문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또 어떤 과제를 수행해 가면서 잘 사용하지 않았던 전전두엽의 그 기능들을 다시 활용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기능들, 그 근육들이 다시 활성화되고 더 단단해지고 성장할 수 있거든요. 또한 상담을 통해서 자기 자신의 감정을 인식하고 그 감정을 조절하는 훈련도 할 수 있고요. 또 충동을 인식하고 그 충동을 다루는 기술을 배울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회복을 위한 대인 관계망을 구축해야 됩니다.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들과의 안전한 관계망을 만들어야 합니다. 도박과 관련된 자극을 주는 사람들과는요, 거리를 좀 두세요. 대신 나의 도박 문제에 대해 경각심을 줄 수 있는 사람들, 회복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는 사람들, 내가 누군가에게 잘 보이기 위해 연기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들과의 든든한 안전망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선은요, 가족들과 그런 관계망을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가족들과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감정들이 얽혀 있죠. 하지만 결국 그 누구보다 나를 위해서 헌신해줄 사람들은 가족밖에 없습니다. 또 단도박 모임이나 심리 상담을 받는 상담사 혹은 치료기관의 전문가들과 관계를 오랫동안 유지하세요. 그 끈을 오래 유지하는 것이 나의 안전을 보장해 줍니다. 이런 환경 속에서 장시간 살아내시면요, 그 과정에서 손상되었던 뇌의 기능, 의지력을 발휘하는 뇌의 기능들이 다시 예전처럼 서서히 복원이 되는 겁니다. 의지력으로 도박을 끊는 것이 아니라 도박을 중단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서 도박에 의존하지 않고 살다 보면 의지력이 회복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의지력이라는 것은 회복의 도구가 아니라 회복의 결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회복은 의지의 크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연결의 깊이에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혼자서는 어렵습니다. 나 자신을, 내 의지를 믿지 마세요. 내가 안전한 환경에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치료기관에 연결되어 있는지, 내가 안전한 사람들과 잘 연결되어 있는지,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런 안전한 연결망 안에서 하루하루 회복하면서 성장하는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시길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도박 중독에서 회복하고자 많이들 애를 쓰시는데 번번이 실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그 원인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 후반에서 1980년대 초반에
캐나다의 브룩스 알렉산더라는 교수는요, 이른바 랩파크라는 실험을 했습니다. 번역하면 쥐공원, 쥐들의 놀이공산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브루스 알렉산더 교수는 기존의 중독 연구에 대한 강한 의문을 가졌어요. 당시 중독에 대한 대부분의 동물 실험은 다음과 같았거든요. 쥐 한 마리를 조그만 철망 안에 가두고요. 마약이 섞인 물과 그냥 물을 동시에 두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늘 같았습니다. 쥐는 마약이 섞인 물을 반복적으로 선택했고요. 이 중 많은 쥐들이 마약을 지나치게 섭취해서 생명을 잃기도 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연구자들은 마약의 중독성이 강력해서 한번 마약에 노출되면 누구나 중독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죠. 그런데 알렉산더 교수는요, 이러한 실험 환경에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이 쥐들이 과연 마약 때문에 중독된 것일까? 아니면 물이나 마약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 비좁은 철망이라는 환경, 마치 지옥 같고 감옥 같은 환경 때문에 중독에 빠진 것은 아닐까? 이런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교수의 연구팀은 전혀 새로운 실험 환경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정말 유명한 연구 결과가 나왔는데요. 바로 랩파크 실험입니다. 우선 비교를 위해서요, 한쪽에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세팅을 했습니다. 아주 비좁은 철망 안에 쥐 한 마리를 가둬놓고요. 철망 안에는 다른 아무것도 없죠. 그저 일반 물과 마약 섞인 물이 제시되어 있는 겁니다. 다른 한편에는요, 랩파크라고 해서 이른바 쥐들의 파라다이스 같은 공간을 만들어줬습니다. 기존 철망보다 200배가량 넓은 공간에 맛있는 음식들도 막 여기저기 두고요. 가지고 놀 수 있는 공도 주고, 또 운동할 수 있게 쳇바퀴도 여러 개 배치를 했고요. 또 쥐들이 서로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암수 여러 마리의 쥐들을 함께 풀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이 랩파크에도요, 마찬가지로 일반 물과 마약 섞인 물을 같이 제공을 한 거예요. 결과는 어땠을까요? 굉장히 충격적인 결과가 나왔습니다. 우선 기존의 실험 환경처럼 좁은 철망 안에 고립된 쥐는요, 이전의 결과와 같이 마약이 섞인 물을 과도하게 섭취했고요. 과다 복용으로 많은 쥐들이 죽기도 했습니다. 반면에 쥐 공원에 있는 쥐들은요, 마약이 섞인 물을 거의 마시지 않았습니다. 가끔 맛을 보긴 했지만 곧 일반 물을 다시 선택했습니다. 쥐 공원에 있는 쥐들은 마약에 취하기보다는요, 넓은 동산에서 마음껏 뛰어다니고 친구들과 놀거나 짝짓기를 하면서 사회적 활동에 전념을 한 거예요. 더 놀라운 사실이 한 가지 있는데요. 이미 좁은 철망 안에서 마약에 중독되어 있던 쥐들, 이 쥐들을 쥐 공원으로 옮겨놨거든요. 그랬더니 약간의 금단 현상을 보이기는 했지만 결국 마약을 끊고요, 이 사회적 환경에 다시 적응하는 모습이 관찰된 겁니다. 놀라운 결과 아닌가요? 이 실험이 시사하는 것은 중독이 단순히 중독성 높은 물질이나 행위에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서 강력한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이 실험이 알려주는 뇌과학적 의미가 있는데요. 우리 뇌의 도파민 보상 체계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좁은 철망 안에 갇혀서 그 어떤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는 쥐는 도파민 보상 통로가 단일 보상 통로라고 할 수 있거든요. 고립된 환경에서 도파민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통로가 마약뿐이었다는 거죠. 쥐는 생존을 위해서라도 강렬한 쾌락이라도 쫓을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였다는 겁니다. 반면 쥐 공원에 있었던 쥐들은 다각적인 보상 통로가 있었거든요. 쳇바퀴를 돌면서 운동도 할 수 있고요. 풍부한 먹거리, 다양한 먹거리를 즐길 수 있었고요. 동료 쥐들이 있어서 함께 상호작용도 하고, 또 암수가 있었기 때문에 짝짓기도 하면서 다양한 것들에 몰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다양한 자극원들을 접촉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었고요. 이를 통해서 건강한 도파민 보상을 받았던 겁니다. 이 뇌가 이미 충분한 만족감을 느끼기 때문에 정상적인 기능을 방해하는 마약의 자극을 오히려 멀리하는 결과를 보인 거죠. 고립된 쥐는 마약만이 유일한 탈출구였지만 쥐 공원에서 지냈던 쥐들은 많은 대안들이 있었던 겁니다. 이 유명한 실험을 통해 중독을 바라보는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뀌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알렉산더 교수팀의 이 연구를 통해서 중독 회복과 치료에 많은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요한 할이라는 저널리스트는요, 이 알렉산더 교수팀의 연구를 근거로 해서 기존의 중독 치료 방식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전에는 중독자를 감옥에 가두기도 하고요, 또 중독 환자를 병원에 입원시키는 방식으로 중독을 치료했는데
풀리는데 이 방식이 오히려 중독을 심화시킨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런 고립된 환경이 중독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본 거죠. 중독 회복에서 중요한 것은 중독자의 환경을 재구성하는 것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단순히 중독성 높은 물질이나 도박이라는 행위 자체를 끊어내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일상에서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환경을 재구성하는 것이 회복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런 주장을 한 거죠. 자, 이 실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도박을 끊기 위해 노력했지만 번번이 실패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 겁니다. 단순히 의지를 가지고 도박을 안 하기 위해 노력하거나 도박 빚을 빨리 갚기 위해 돈 버는데 몰두하게 되면 결국 다시 이 중독의 악순환에 빠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치료나 회복을 위해 병원이나 상담실에 방문하면 의사나 상담사들이 자꾸 환경을 재구성해야 된다, 대안활동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들으시면 당장 도박 충동이 높고 도박빚 때문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이야기가 귀에 들어오지 않았을 겁니다. 도박 중독에서 회복하고 싶으신가요? 그렇다면 도박을 안 하겠다고 결심하는 거, 이런 거 큰 의미 없습니다. 도박 중독과 싸우려고 하지도 마세요. 지금 자신의 환경을 점검해 보는 게 중요합니다. 내가 건강하게 안정적으로 살만한 환경인가?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으로서 나의 기본적인 욕구가 충족되는 환경에서 살고 있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셔야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대단하게 풍요롭고 안정적인 스트레스가 하나도 없는 그런 환경이나 삶을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충분히 잠을 잘 수 있도록요, 시간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하루 3끼 식사를 여유를 가지면서 즐기시고 드셔야 돼요. 여건이 된다면 50분 일하고 10분 쉬고 이렇게 자기 몸을 돌보면서 일하시면 좋습니다. 그리운 사람들이 있다면 문자 메시지를 가끔 보내기도 하고요. 또 전화를 하시기도 하는 겁니다. 퇴근 후에 가족들 눈빛을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나누세요. 관심을 가지고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내 이야기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안 청소도 좀 하시고요. 막 쌓여있는 재활용품도 분리수거 하시고, 식사 후에는 가족들과 잠시 동네를 산책도 하는 겁니다. 또 가족들과 함께 예능 프로그램을 보면서 잠시 웃기도 하시고요. 봄에 꽃이 피면 아름답구나, 이런 감상도 하시고, 가을에 단풍이 들면 색깔이 아름답네, 이런 감상도 하시는 겁니다. 뭔가 도박을 안 하니까 도박만큼이나 자극적인 그런 대안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평범함 속에 녹아있는 미세한 즐거움들을 찾아서 누리시고요. 그런 작은 활동들의 의미를 부여하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박과 같은 더 큰 자극을 위해 이런 평범해 보이는 일상들을 그동안 무시하거나 희생시켰을 겁니다. 그런데 그 작아 보이는 일상들의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일상들이 주는 안정감과 평안함, 그 나의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 만족감을 누리시는 게 중요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중독의 반대말은 절제가 아니라 연결이다 라는 말입니다. 중독에서의 회복은 환경과 자신을 다시 연결하는 과정입니다. 중독에서의 회복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다시 연결하는 작업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도박에 빠져 있느라 이 환경과의 연결, 다른 사람과의 연결들이 끊어져 있었던 경우가 많을 겁니다. 이제 그 끊어졌던 연결점들을 차분히 하나씩 다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이 연결이 여러분을 지속적인 회복으로 인도할 것입니다. 오늘은 도박 중독 회복에 있어서 가장 실질적이고 즉각적인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상담하다가 가장 허탈하게 느끼는 지점들이 있어요. 주로 첫 상담에서 나타나는 현상인데요. 한참 상담을 하고 나서 거의 마무리되는 시점에 내담자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제 의지네요. 이렇게 내담자께서 표현하실 때요, 제가 많이 허탈함을 느끼거든요. 사실 상담 과정에서 제가 전달하고자 했던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도박 중독의 회복은 결국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이었거든요. 그런데 내담자께서 결국 내 의지가 문제네요 라고 결론을 내리게 되었을 때 저의 상담 방식에 문제가 있나?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도박 중독에서 회복하는 것은 의지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자신의 의지력에 의존하는 회복은요, 결국 실패하게 됩니다. 회복에 있어서요,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것이 바로 환경 통제 또는 환경 설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회복의 핵심은 회복하겠다는 의지력을 믿고 회복의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회복을 위해 구축한 환경, 검
검증된 환경을 믿고 가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의지력에 의존하면 실패하게 될까요? 심리학 이론 중에 자아 고갈 이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미국 플로리다 주립대학교의 바우마이스터 박사와 동료들이 제안한 이론인데요.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런 겁니다. 인간의 정신적 능력 중에 하나인 의지력이라는 것도 사용량에 제한이 있고 많이 쓰면 소모되어서 고갈된다는 의미입니다. 바우마이스터 박사는 의지력을 근육에 비유하기도 했는데요. 근육의 사용량이 많아지게 되면 피로감이 높아지고요. 더 이상 힘을 발휘할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처럼 의지력도 그와 같다고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하루를 사는 동안에 크고 작은 의사결정들을 내리고 감정을 조절하고 충동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의지력은 나도 모르게 소모되고 있는 겁니다. 의지력은 무한정 발휘할 수 있는 능력이 아니라 전체 총량이 제한되어 있는 에너지인 것이죠. 특히 이렇게 의지력이 소모된 상태, 고갈된 상태에서는 충동적인 행동을 억제하는 것이 훨씬 어렵습니다. 도박 중독의 회복 과정에서 이러한 인간의 심리적 특성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도박 중독이 강하게 밀려오는 때가 언제인가요? 피곤할 때, 스트레스 받았을 때, 힘든 하루 일과를 다 보내고 나서 잠시 여유가 찾아왔을 때입니다. 즉, 의지력이 이미 많이 소모된 상태에서 보상을 받고 싶은 충동이 높은 시점에 도박 충동이 찾아오는 거예요. 정신적으로 가장 취약할 때 이 도박의 유혹과 충동이 자신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이전에 아무리 결심을 하고 다짐을 했어도 그 결심과 다짐을 하던 그 당시와 도박 충동이 찾아오는 그 현재의 정신적 상태는 전혀 다른 상태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의지력은요, 사용할수록 강해지는 종류의 정신적 활동이 아닙니다. 근육은 사용할수록 강해지지만 의지력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이 근력과 의지력의 차이이기도 합니다. 의지력은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총량이 있는 것이고요. 그 이후에는 재충전하기 전까지는 매우 취약한 상태라고 이해하셔야 합니다. 때문에요, 해결책은 의지력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의지력을 덜 사용해도 되는 그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도박 충동으로부터 이기기 위해 의지력을 기르는 것이 아니라 도박 충동을 이기기 위해 의지력을 사용해야 되는 그런 환경 자체를 없애는 게 중요한 거죠. 환경의 통제가 중요한 또 다른 이유는요, 다른 연구에서도 확인이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만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높을수록 도박 충동이 높아지고 도박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실제 여러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이러한 사실이 확인이 됐습니다. 도박 행동을 촉발시키는 강력한 외부 자극 요인이 있습니다. 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높게 보는 고위험이 두 가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금전에 대한 접근성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주로 했던 도박 자체에 대한 접근성입니다. 과거에는요, 이러한 외부 자극 요인에 대한 접근성이 어느 정도 제한적이었습니다. 오프라인 도박장이 일반적인 거주지와는 거리가 있었고요. 여는 시간과 닫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또 도박장에 가는 것을 남들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도 않아서 몰래 가야 했고요. 또 돈을 찾으려고 해도 은행이 운영하는 시간이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인출하기가 쉽지가 않았죠. 하지만 최근에는요, 도박에 대한 접근성이 비약적으로 향상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24시간 언제든지 접촉할 수가 있어요. 요즘은 아예 스마트폰 없이 사는 것 자체가 거의 불가능에 가깝잖아요. 게다가 금융 시스템이 너무 간편합니다. 스마트폰으로 몇 번 터치만 하면 엄청난 금액을 이체할 수도 있고요. 대출을 받을 수도 있어요. 때문에 현대 사회에서는 도박이란 자극, 또 도박의 연료가 되는 금전의 자극에 늘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상시적으로 고위험 상황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파블로프의 고전적 조건반사 실험에 대해서 잘 아실 겁니다. 개에게 먹이를 주면 개의 입에서 침이 나옵니다. 그런데 먹이를 주기 몇 초 전에 종소리를 딸랑딸랑 들려주는 거죠. 종소리를 딸랑딸랑 들려주고 먹이를 주고, 종소리를 딸랑딸랑 들려주고 먹이를 주고, 이것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그러면요, 나중에는 먹이를 주지 않아도 종소리만 딸랑딸랑 들려도 개의 입에서는 침이 나오게 되거든요. 이렇게 종소리만 듣고도 입에서 침이 나오는 현상은 거의 본능적으로 나오는 반응에 가깝거든요. 그것을 조건 반사라고 합니다. 거의 자동적으로 반응을 하는 거죠. 중독 상태의 우리의 뇌가 그와 같습니다. 과거에는 도박을 해서 돈을 딸 때 도파민이 과도하게 나왔다면
이미 중독 상태일 때는요, 도박을 실제 하지 않고 도박에 대한 자극이 주어만 져도 이미 뇌에서는 도파민이 분비가 됩니다. 의지력이 개입하기 전에 이미 본능적으로 생물학적으로 반응을 하는 겁니다. 이미 그런 자극에 노출되면 내가 의식하고 의지력을 발휘하기도 전에 이미 신경 전달 물질이 뇌 안에서 신호를 주고받고 있는 거예요. 때문에 환경 통제가 중요한 것입니다. 이런 자극에 노출시킨 후에 의지로 참아보겠다는 것 자체가 이미 게임에서 진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 연구들을 통해서 이미 검증된 환경 통제의 방법, 실제로 효과가 있는 환경 통제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말하는 가장 강력하고 효과적인 1순위의 환경 통제 방법은 재정 접근 차단입니다. 즉 돈줄을 차단하는 거예요. 호주의 퀸즐랜드 공과대학교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에서 나타난 결과들이 이를 뒷받침하는데요. 치료 과정에서 강력하게 재정 통제 전략을 활용한 대상자들이 치료 후에 도박 문제의 심각도가 낮게 평가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재정 통제를 할 수 있는 방법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요, 신용카드를 해지하거나 한도를 대폭 축소하는 겁니다. 신용카드는 도박 자금을 즉각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강력한 도구가 되거든요. 때문에 아예 해지하거나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수준의 지출만 하는 그런 수준으로 한도를 낮추는 것이 안전하지요. 상황에 따라 본인 명의의 신용카드는 해지하고요. 한도가 낮은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방법도 있는데요. 잔액 내에서 통장에 들어있는 잔액 내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죠. 물론 체크카드에서 돈을 인출해가지고 도박을 할 수도 있죠. 하지만 그럼에도 피해의 금액이 남아있는 잔액으로 제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현금을 소지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피해야 합니다. 요즘은 사실 현금을 쓸 일이 많지 않기 때문에 현금을 실제로 소지하는 경우가 많지는 않아요. 만일 최근에 현금을 우리가 소지하게 된다면 일종의 선물의 형태로 주거나 받거나 하면서 전달되는 경우가 있겠죠. 이런 현금이 위험한 것은요, 자금의 흐름이 기록에 남지 않기 때문에 일종의 비자금의 형태로 소지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위험한 거거든요. 누군가에게 공개되지 않은 자금의 흐름은요, 도박 자금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재정을 통제하는 것에 있어서 사실상 가장 중요한 것은요, 재정 관리를 다른 사람에게 위탁하는 것입니다. 소액의 용돈이나 생활비 외에는 재정 관리를 믿을 만한 가족에게 위탁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죠. 재정 관리를 위탁한다는 것이 단순히 내 돈을 맡긴다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신의 재정 상태와 흐름을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을 포함하고 있고요. 그 관리하는 사람이 내 재정 사용에 대해서 참견할 수 있는 권한, 혹은 그 사람이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까지 주어야 비로소 재정관리를 위탁한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재정관리를 위탁받은 가족에게 인터넷 뱅킹의 인증서를 제공하고 모든 금융 내역을 조회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나이스 지킴이 등을 활용해서 내가 대출을 조회하는 즉시 가족에게 통보가 되도록 조치를 해야 되겠죠. 또 인터넷 뱅킹의 이체 한도를 최대한 낮춰서 설정을 할 필요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몹시 불편한 일이죠. 자존심 상하는 일이고 일상생활에서의 만족감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그런 조치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치료의 일부이고 매우 핵심적인 요소라는 것을 강조하고 싶어요. 당뇨병 환자가 식단을 관리하는 게 얼마나 싫겠어요. 일상생활이 너무나 만족스럽지 않죠. 하지만 당뇨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식단을 관리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요. 스스로의 조절이 어렵다면 입원을 하거나 가족의 도움을 적극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재정 통제에 있어서 최후의 수단으로 한정 후견인 제도 이용을 고려할 수도 있습니다. 법적으로 제정된 후견인의 동의 없이는 사실상 나의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도록 조치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미 앞서서 이 제도에 대한 설명을 해드리는 영상이 있으니까 찾아보시길 바라고요. 앞서 설명드린 모든 방법들을 이미 시행했음에도 빚을 내어 도박을 하는 경우, 도박으로 인한 재정적 손실이 추가로 발생하는 것이 그 개인의 자유보다 그 피해가 압도적인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고려할 환경 통제는 자기 배제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것인데요. 특정 도박 시설이나 도박 플랫폼에서 자신을 배제하도록 신청하는 거죠. 예를 들면 국내의 경우에는요, 강원랜드에 본인이나 가족이 출입 제한을 신청할 수가 있습니다. 스스로 도박 시설을 이용하지 못하도록 배제하는 것이고요. 온라인 불법 도박 사이트 등에서는 사이트에서 탈퇴하는 것이 일종의 자기 배제라고 할 수 있죠. 하지만 여러 연구에 의하면요, 이러한 자기 배제는 필요한 조치이기는 하지만 실제로 도박을 끊고 회복하는 데 있어서 크게 효과는 없습니다. 대부분 중독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또 다른 도박할 장소나 사이트를 찾아서 도박을 지속하기 때문이죠. 즉 사이트에서 탈퇴하거나 출입을 제한하는 것은 시도는 해볼 만하지만 보다 강력한 효과는 앞서 설명드린 재정 통제, 재정을 차단하는 조치, 금융적인 제한 조치라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디지털 도박 환경을 차단하는 겁니다. 이것이 재정 통제와 더불어서 가장 강력한 환경 통제의 한 방법이죠. 현재 도박 문제의 대부분은 온라인에서 발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의 24시간 소지하고 있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도박을 하게 되죠. 때문에 디지털 환경을 차단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시급한 조치입니다. 디지털 도박 환경 차단은요, 소극적인 차단 방법과 적극적인 차단 방법이 있습니다. 소극적인 차단은요, 도박 관련 앱을 삭제하거나 도박 사이트를 탈퇴하고 이용 기록을 삭제하는 등의 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조치하면 도박 충동이 있을 때 다시 사이트를 찾고 가입하는 이런 번거로운 과정을 거치면서 일시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고 그 시간 동안에 잠시나마 그衝動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도박을 하기로 마음 먹은 상태라면 사실상 이러한 소극적 차단을 해제하는 것은 너무나도 쉽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디지털 도박 환경 차단은요, 적극적인 차단 방법을 시도하는 것이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도박을 중단하고자 마음먹은 초기에 시행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가장 적극적인 방법은 스마트폰을 아예 사용하지 않고 전화 기능만 있는 휴대폰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려운 조건에서는 금융 통제와 마찬가지로 가족의 도움을 받아서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즘 부모가 자녀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통제할 수 있도록 특정 앱을 깔아서 관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관리하는 가족의 동의 없이는 새로운 앱을 설치할 수 없게 하고요. 금융과 관련된 앱이나 또 인터넷 접속과 관련된 앱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를 하거나 시간 제한을 걸어두는 것이 안전한 조치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으로 네 번째, 환경 통제를 위해서 물리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내가 했던 도박과 연관된 물질, 사물, 장소, 사람 이런 것들을 다 멀리하는 겁니다. 음주 상태일 때 도박을 하던 습관이 있었던 분이 상당히 많으시거든요. 도박을 안 하니까 음주만이라도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음주 상태에서 도박 행동과 연결이 됐다면 음주도 피하셔야 합니다. 또 도박을 함께 하던 친구 있잖아요. 예전에 도박의 결과를 공유하거나 도박으로 돈을 빌리고 빌려주던 친구가 있을 수 있습니다. 도박 자극을 주는 친구나 지인, 그런 분들이 있다면 그런 대상과의 만남을 피하거나 사실상 관계를 단절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스포츠 베팅을 하시던 분들은요, 스포츠 경기 관람도 피하셔야 돼요. 도박을 하지 않고 실제 돈을 걸지 않았지만 스포츠 경기를 보시면서 나라면 여기에 걸었겠다라고 무의식적으로 가상의 베팅을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이런 가상의 베팅조차도 뇌에서는 이미 도박을 한 것과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것이 재발의 씨앗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실질적으로 효과를 낼 수 있는 총 4가지의 환경 통제 방법을 말씀드려 봤습니다. 자, 이제 또 중요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박을 끊기 위해 자주 사용하시는 방법들이긴 한데 사실상 큰 효과가 없는 방법들,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단도박에 효과가 없는 방법 첫 번째는요, 마음속으로 결심하고 다짐하는 겁니다. 다시는 안 하겠다고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은 도박 중단에 사실상 효과가 별로 없습니다. 특히 환경 통제가 없는 상태에서 결심하고 다짐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할 수 있어요. 오히려 결심과 다짐이 없더라도 도박을 할 수 없는 강력한 환경 통제가 있는 것이 도박 중단에 효과가 있습니다.
사람이 무엇인가 결심하고 다짐한다는 것은 어떤 각성 상태를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각성 상태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는 없어요. 앞서 설명드린 대로 자아 고갈 이론에 근거하면 이런 결심과 다짐의 상태, 이 각성을 유지하는 상태, 그것이 곧 의지력을 유지하는 상태이거든요. 엄청난 정신적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데 이 에너지는 무한히 쓸 수 있는 에너지가 아니거든요. 이 에너지가 고갈된 그 시점에 도박에 대한 자극이 있고 충동이 있고 내가 통제하지 못한 그 환경 속에서 그런 자극이 내게 밀려든다면, 그리고 수중에 돈이 내게 있다면 도박 행동은 그 즉시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요, 단도박에 효과가 없는 방법은 가족과 약속하는 것입니다. 다시는 도박하지 않겠다고 진심을 다해서 가족들에게 약속하고 각서도 쓰고 그러거든요. 가족들에게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도 크고요, 고마운 마음도 큽니다. 그리고 가족들에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커서, 고마운 마음이 커서 도저히 도박 못할 것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내 마음속에 있는 가족들에 대한 그 마음,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이 있으니까 미래의 도박에 대한 고위험 상황이 와도 자신은 결코 도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하는 그런 표현들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중독 문제가 있으신 분들은 이것이 큰 효과가 없다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이미 그런 상황에서 도박 문제가 재발하신 경우가 많으실 겁니다. 물론 그런 말씀을 하세요. 그때와 지금은 다릅니다. 지금 느끼고 있는 가족들에 대한 마음은 그때와는 달라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 역시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아요. 똑같은 이유입니다.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 고마운 마음을 유지하는 것, 가족과의 약속을 우선순위에 두고 사는 것, 이런 것 역시 계속해서 정신적으로 각성을 해야 되고 정신적 에너지를 쏟아야 하는 정신활동이거든요. 즉 의지력을 소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향후 10년간 늘 변함없이 의지력을 100% 발휘하며 살 것이란, 실수 없이 항상 그렇게 유지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 그런 비합리적 기대를 내려놔야 합니다. 오늘날 뇌과학에서는 인간의 의지력은 소모되고 그것이 소모되면 매우 정신적으로 취약한 상태가 된다, 그것을 인정해야 환경 통제의 중요성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세 번째로 효과가 없는 방법은요, 개인 차원의 환경 통제입니다. 즉 가족을 비롯한 외부인의 도움을 받지 않는 환경 통제, 즉 외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환경 통제는 사실상 효과가 없습니다. 스스로 도박과 관련된 앱을 삭제하고 사이트를 탈퇴하고 카드도 해지하고 거래 한도도 낮추고 환경 통제를 시도할 수는 있죠. 그런데 언제든 내가 마음만 먹으면 나 혼자 힘으로 이 모든 것을 다시 개통할 수 있는 조건이라면 사실상 효과가 없습니다. 단지 귀찮고 시간이 걸릴 뿐이죠. 도박을 하기로 마음 먹은 그 순간 기꺼이 그 모든 수고를 다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 역시 이미 경험하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환경을 통제하려고 한다면요, 누군가에게 나를 통제할 수 있는 권한을 주어야 합니다. 나의 치료와 회복을 위해 나의 자유를 스스로 반납하고요, 나를 통제할 권한을 누군가에게 위임하는 겁니다. 저는 이왕이면 당사자가 스스로 가족에게 그 권한을 위임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가족이 강제로 이러한 통제를 시도할 때 부작용이 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효과가 없는 회복 방법은 도박 자극에 의도적으로 노출되어서 의지로 참는 겁니다. 가끔 이런 주장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예 도박을 끊는 것보다 서서히 줄여가는 게 좋지 않을까요? 자극을 아예 없애는 것보다 자극이 있어도 참는 훈련을 해서 정신무작을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이런 주장을 하시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주장은 우리 뇌의 작동 방식을 잘못 이해했기 때문에 하시는 주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독 상태의 뇌는 브레이크가 고장나 있는 상태의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고장났지만 고속으로 달리지 않고 천천히 달리면 괜찮지 않을까요? 라고 주장하는 것과 같습니다.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면요, 시동 자체를 꺼야 하는 겁니다. 중독 상태의 뇌는 단서 자극, 촉발 자극이 주어지면 곧장 반사적으로 반응을 합니다. 우리의 뇌는 음식이나 물 같은 것보다 이 도박과 관련된 자극을 보다 중요하고 시급한 것이라고 이미 저장을 시켜놨거든요. 내 의지나 의도를 거치지 않고요, 그런 자극이 주어지면 그 즉시 반응하고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합니다. 다이어트를 하는데 참는 훈련을 하겠다고 음식을 눈앞에 두고
그렇게 참는 것이 나에게 정신적으로 더 힘이 된다고, 의지력을 더 키울 수 있다고 그렇게 하실 분들이 있을까요? 음식을 눈앞에 두고 다이어트를 하려고 할 때 일시적으로는 참을 수 있지만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의지력을 발휘하느라 그 에너지가 고갈이 되고요. 결국에는 그 음식에 손이 가게 되는 겁니다. 참는 훈련을 한다는 목적으로 자극이 되는 단서를 제시한다는 것은 훈련이 아니라요, 뇌의 입장에서는 고문이 되는 겁니다. 도박 중독 회복에 있어서 환경 통제가 왜 중요한지 살펴봤습니다. 또 환경 통제를 하는 방법과 그 영역도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이 환경 통제가 실제로 효과를 내기 위한 조건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환경 통제의 중요성은요, 회복에 있어서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병원에서 어떤 약을 먹고 상담사와 상담하다가 깊은 깨달음이 왔다고 할지라도 환경 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회복에 실패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중독에서 회복하고자 하는 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이 환경 통제입니다. 환경을 통제한다는 것은 우리가 누리고 있던 자유 혹은 자율성을 상당히 축소해야 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축소하게 되면 행복감과 만족감이 현저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때문에 누구라도 앞서 제가 말씀드린 그런 수준의 환경 통제를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거죠. 제가 오늘 영상 초반에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상담에 오신 내담자 분들 중에 상담이 끝날 때 결국 중요한 건 의지네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다고요. 사실 저는 환경 통제의 중요성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나치게 강조했다면 강조를 했죠. 그런데 저렇게 결국 제 의지가 중요한 거네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만큼 환경 통제가 부담스럽고 피하고 싶은 도전이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의지력에만 의존하는 전략은 실패하기 쉽습니다. 의지력은 금세 소모되기 때문입니다. 효과적인 회복은 의지력을 덜 사용해도 되는 안전한 환경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완벽하게 모든 것을 한 번에 막을 수는 없겠죠. 도박에 최대한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고 절차를 복잡하게 해서 도박 충동이 행동으로 이어지기까지의 시간을 최대한 늦춰서 마찰을 만드는 것이 이 환경 통제의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마찰 과정에서 회복을 위한 이전과는 다른 선택할 기회를 갖는 것이죠. 오늘 이 내용을 들으시고 많이 부담이 되신다면 회복을 위해 단 한 가지라도 먼저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적응이 되신다면 또 다른 한 가지를 조금 더 강도를 높여서 시행해 보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미 소극적인 통제를 여러 번 시도해 봤고 효과를 경험하지 못했다면 기꺼이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고 강력하게 환경 통제에 들어가시기를 추천합니다. 내 의지력의 한계를 겸허히 인정하고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안전한 환경을 구축하는 것이 함께 회복과 행복을 경험하는 여정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마음치유공간 여백의 여백직입니다. 오늘은 도박을 비롯해서 약물 중독, 알코올 중독, 어떤 중독이든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병식의 5단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병식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죠. 영어로는 인사이트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자신의 중독 상태나 질병에 대한 인식, 다시 말해서 자신이 중독 상태라는 것을 얼마나 자각하고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가족들이 힘들어하는 이유기도 하고요. 상담이나 병원에서 중독 문제에 개입할 때 어려운 이유이기도 한데요. 중독 문제가 있으신 분들이 자신의 중독 상태를 부인하거나 인식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단순히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거나 고집이 세서 나타나는 현상은 아니고요. 중독 상태가 지속될 때 뇌의 전전두엽 기능이 약화가 됩니다. 종합적으로 분석해서 판단하는 기능이 떨어지면서 이렇게 자각하는 능력이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타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뇌의 인식 구조와 심리적 방어 상태에 따라 중독자가 자신의 상태를 인식하는데 몇 가지 단계가 있거든요. 오늘은 그 5단계를 차례로 설명드리고요. 각 단계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중독을 완전히 부인하는 단계입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사실 자체를 완전히 부인합니다. 또는 문제를 전혀 심각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단계입니다. 별거 아니야, 별거 아니야. 그냥 스트레스 풀려고 한 거야. 다른 사람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야. 용돈 벌이를 해본 거야. 맘만 먹으면 안 할 수 있어.
보통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아무래도 1단계일 때는요, 자신의 상태를 문제라고 인식하지도 않기 때문에 치료나 회복을 하려는 동기 자체가 거의 없다고 봐야 되고요. 가족이나 주변 혹은 치료자들과는 시각차가 매우 크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어쩌면 상황이 정말 악화돼서 어떤 고통을 직접 체험하기 전까지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할 수 있고요. 이 단계에서 만약 개입을 해야 된다면 그나마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사실 중심의 대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최근 3개월간의 통장 거래 내역, 도박 사이트 이용 내역을 함께 보면서 지난 몇 개월간 자신의 행동을 직접 관찰하도록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때는 잔소리나 설득, 직면보다는요, 일종의 거울을 보여주는 방식으로 네 상태가 지금 이래, 이렇게 보여주는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 조금 더 효과적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중독 문제를 약간 부인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조금 과하긴 했지만 아주 심각한 수준은 아니라고 하는 단계인데요. 예를 들면 내가 조금 과하긴 했지, 근데 다른 사람들도 이 정도는 다 해,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2단계에서는요, 변화의 필요성은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이 변화의 긴급성은 느끼지 못합니다. 2단계에서도요, 감정적인 접근이나 설득보다는 사실 비교와 반복 피드백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객관적인 자료를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좋고요. 예를 들면 2개월 전과 지난 1개월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비교해 보면서 통장 내역과 도박 내역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또 실제로 도박으로 인해 발생한 손실이나 또 그것으로 인해 발생한 다양한 문제들을 목록화해 보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중독 사실을 부분적으로 인정하지만 그 원인이 내가 아니라 자기 바깥에 있다고 믿는 단계인데요. 예를 들면 요즘 내가 심하긴 했지. 그런데 이자가 연체될 상황이라 어쩔 수 없었어. 직장에서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가지고 견딜 수가 없었어. 이렇게 좀 핑계와 변명을 하는 단계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요, 외부에서 원인을 찾다 보니까 스스로에 대한 책임감도 생기지 않고 변해야 한다는 생각이 약간 부족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내가 변해야 되는 게 아니라 환경이 바뀌어야 된다고 믿는 단계니까요. 이렇게 3단계일 때는 그 상황에 조금 공감도 해주면서 책임 소재를 확인하게 해주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예를 들면 정말 힘들었겠다.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그런 선택을 한 거야? 그 선택을 할 때 어떤 결과를 예측해 봤어? 그래, 현재 그 선택에 대한 결과에 대해서 어떻다고 생각해? 만약 도박을 몰랐다면 그런 상황에서 어떤 선택을 했을까? 이런 식으로 좀 질문을 하면서 상황 탓에서 내 선택 쪽으로 시선을 옮기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네 번째는 이른바 피상적 인정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독이라는 사실은 인정하지만 깊이 있는 성찰은 좀 부족한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독이라는 것 자체 인정한다. 중독 문제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그 심각함에 대해서는 조금 과소평가한다. 반면 자신의 절제력에 대해서는 과대평가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안 하고 있어요. 생각도 안 나요. 다시는 안 할 자신이 있어요. 도박만 안 하면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하는 단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치료나 상담에 대해서는 약간의 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대신 빨리 해결만 하고 싶은 그런 단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4단계에서는 일종의 심리 교육이 필요한데요. 단순히 도박을 중단하는 것만이 아니라 삶의 전반적인 회복이 필요하다. 이 사실을 좀 전달하고 그것을 훈련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또 중독 예방에 효과적인 감정 조절 훈련, 재발 예방 훈련, 재정 관리 훈련, 그리고 장기적인 계획 같은 것들 세워보는 훈련도 해볼 수 있습니다. 또는 회복 일기를 써보거나 자기 점검, 체크리스트 같은 것들을 작성해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피상적인 인식 상태를 구체적인 자기 인식 상태로 전환시키는 단계다. 이렇게 보시면 좋고요. 보다 객관적인 시선으로, 그러니까 남들이 나를 바라보는 그 시선으로 자기의 현 상태를 평가하고 분석해서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 5단계는요.
도박 중독에 대해 완전한 병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 즉 병에 대한 인식, 자기 자신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있는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단계에서는 자신의 중독 문제를 깊이 이해하고 있고요. 도박이 단순히 돈 문제, 충동의 문제가 아니라 자기 안에 해소되지 않은 욕구나 감정, 스트레스 등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단계입니다. 그리고요, 나는 심각한 중독자다. 나는 방심하면 언제든지 재발할 수 있다. 때문에 나는 계속 내 자신을 관리해야 되고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인정하는 단계입니다. 5단계에서는 주도적으로 자기 자신을 관리하는 툴을 제공하고요. 재발을 예방하는 방식을 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도박 자주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석하고요. 치료기관이나 상담실에도 조금 기간을 길게 둬서 월 1회 또는 분기에 1회 방문하고 또 자기만의 일상 루틴을 개발해서 일상에 적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누군가를 위해서 봉사활동하거나 다른 중독자의 회복을 돕는 멘토 역할을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자, 오늘 중독 문제가 있으신 분들의 병식 5단계를 살펴봤는데요.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어떠신가요? 자기 자신이 지금 어떤 단계에 있다고 생각되세요? 제가 상담을 하면서 많이 만나게 되는 분들은 아무래도 1단계에서 3단계가 많으신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상담 과정에서 인식이 확장되시기도 하는데요. 어떤 분들은 강한 저항을 보이시면서 몇 번 오시다가 안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병식은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는 않아요. 특히 한창 도박 중일 때는 돈과 도박에 매몰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관찰하거나 평가할 겨를이 없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다는 것은 그래도 자기의 도박 행위에 어느 정도 이상이 있다는 의구심이 생겼다는 의미인 것 같아요. 한번 자기 자신의 행동을 목록화해 보시고요. 자기 내면을 관찰하시면서 스스로에 대한 인식을 확장해 보시기를 바랍니다.